순백의 웨딩홀에 피가 튀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그날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축복의 말을 덮어버렸어요. 하객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그의 눈에는 미소가 어렸죠. 비타민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임신 7개월인 신부는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피스텔 서랍 속에서 발견된 10개의 이름과 날짜들 그리고 붉은색으로 그어진 완료 표시까지.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한 결혼식이 악몽으로 변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나는 거실 소파에 몸을 묻고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요. 항상 그랬듯이 아내가 좋아했던 드라마 시간대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채널에 멈춰 있곤 했습니다. 아, 이제 이 드라마도 곧 끝나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맥주캔을 입에 가져갔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내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김상우, 그러니까 제 나이 58배 딸 서연과 단둘이 살아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 돌아왔나 봐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아빠 나왔어요 라는 인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밥 먹었니?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선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가는 붉어 보였고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서연은 소파 반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손가락을 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떨림에 나도 모르게 몸이 긴장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딸아이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저 임신했어요. 3개월이에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서연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정민수 씨라고. 작년에 회사 행사에서 만났던 사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정민수, 무역회사 과장이라고 했던 남자였습니다. 35이라고 했었죠.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서연이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며 소개했던 남자. 그때부터 서연을 계속 쫓아다녔다고 들었습니다. 갑작스럽지만 민수 씨가 책임지겠다고 결혼하자고 해요. 다음 주에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내 딸 서연은 29, 이제 막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중이었어요. 결혼도 좋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니?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2달 전 회식 자리였어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민수 씨가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술에 취한 딸의 상태를 이용한 건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서연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니 더 추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민수 씨가 매일 연락했어요. 미안하다고, 책임지겠다고. 그러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손에서 맥주 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 화났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딸의 인생이 이렇게 급하게 흘러가는 것에 당황스러웠지만 서연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화난 게 아니야. 그냥 너무 갑작스러워서. 일주일 후 정민수를 만났습니다. 서연이 예약한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정민수는 딱 떨어지는 회색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완벽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장인어른. 정민수라고 합니다. 그의 인사는 공손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따뜻함이 없는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이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완벽한 말이었어요.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지만 내 가슴 한 구석이 불편했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부산에 계십니다. 곧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아버님께서 먼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내내 정민수는 완벽한 대답만 했습니다. 직업, 연봉, 자산, 미래 계획까지 하나 빠짐없이 준비된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서연이 물었어요. 민수 씨 어땠어요, 아빠? 솔직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 본능은 경고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에게서 위험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딸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니 지금은 그 걱정을 말할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괜찮아 보이더구나. 하지만 조금 더 알아가면 좋겠다. 서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빠. 민수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더 알아가면 아빠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문으로 비치는 가로등 빛이 천장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왜 그 남자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걸까? 다음 날 오랜 친구 최동훈에게 전화했습니다. 동훈이는 전직 경찰이었고 지금은 사설탐정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 동창으로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동훈아, 바쁘지 않니? 부탁할 게 있어서. 상호야, 무슨 일이야? 오랜만이네. 우리 서연이가 결혼한대. 근데 그 남자가 마음에 걸려. 동훈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데?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냥 느낌이 안 좋아. 너무 완벽해. 오히려 그게 이상해. 동훈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이름이 뭐래? 정민수? 무역회사 과장이라고 하더라. 알았어. 조사해 볼게. 시간 좀 걸릴 수도 있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연과 정민수는 결혼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어요. 서연은 매일 행복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 내 의심이 기우였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보험 서류를 들고 왔을 때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이거 민수 씨가 추천해준 보험이에요. 같이 가입하려고 하는데 아빠 도장 좀 빌려주세요. 서류를 살펴보니 생명보험이었습니다. 5억이라는 고액의 보험금에 눈이 멈췄어요. 그리고 수익자는 정민수였습니다. 서연아, 이건 좀 이상한데. 왜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보험을 들어야 하니?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민수 씨가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특히 임신했으니까 더 중요하대요. 가슴 한 구석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상호야, 그 정민수라는 남자. 조금 이상해. 동훈이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일단 부산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했다면서? 그건 거짓말이야. 그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어. 10년 전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과거에 3번의 약혼 이력이 있어. 모두 갑자기 파혼됐고 마지막 약혼녀는 3년 전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어. 차가운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연이 위험에 처한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동훈아, 확실해? 아직 더 조사 중이야. 하지만 그 남자 조심해. 특히 보험 관련해서 뭔가 있는지 살펴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방에서는 전화 통화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정민수와 통화 중일 거예요. 내 딸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어떻게든 서연을 보호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밝히면 서연이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딸 지켜야 해. 나 좀 도와줘. 창밖으로 번쩍이는 번개가 어둠을 가르며 순간적으로 방 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어요. 5월 18일 토요일. 하늘은 맑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서연의 결혼식이었어요. 호텔 로비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시까지는 2시간이 남았지만 어젯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해 일찍 나왔어요. 동훈이가 보내준 정민수에 관한 추가 정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부산 주소는 이미 5년 전에 철거된 건물이었어요. 더 이상한 것은 정민수라는 사람의 기록이 5년 전부터만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이전의 학력, 경력, 주소 마이너스 모든 것이 흐릿했어요. 아빠, 여기 계셨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웨딩 플래너와 함께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배를 감싸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서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아내와 닮은 눈매에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아빠? 제가 드레스 입은 모습, 목이 메었습니다. 서연은 너무 예뻤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예쁘구나, 서연아.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내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지난 2달간 정민수에 대한 의심을 서연에게 몇 번 말했지만 서연은 단호히 거부했어요. 오히려 내가 너무 의심이 많다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민수 씨 부모님도 오셨어요. 아까 인사드렸는데 정말 좋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아빠도 인사드려야 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이라고? 동훈이의 정보에 따르면 정민수의 부모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고용한 걸까요? 그래, 인사드려야지. 예식장 준비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정민수가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6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수가 날 발견하고 활짝 웃었어요. 아버님 오셨군요.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부산에서 오늘 아침 일찍 올라오셨어요. 노부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부부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정민수와의 대화에서 부자간의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들이 평소에 장인어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노신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민수의 어머니라는 여성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딸의 팔을 잡고 하얀 꽃들로 장식된 예식장 입구에 섰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흐르고 하객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어요. 아빠, 긴장되네요. 서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지만 이유는 달랐어요. 지금이라도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니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서연아,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니? 서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민수 씨와 함께라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의 확신에 찬 눈빛 앞에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음악이 바뀌고 우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민수는 제단 앞에서 환한 미소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의 손을 정민수에게 건네는 순간 손을 놓기 싫은 강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정민수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첫 줄 좌석에 앉았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었어요. 두 사람의 만남, 사랑, 미래에 대한 축복의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정민수의 얼굴만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을 듣겠습니다. 주례자의 말에 정민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손으로 배를 움켜쥐더니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아파요. 서연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서연이 바닥으로 쓰러지기 직전 정민수가 그녀를 받아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서연아. 달려가 서연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가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어요. 구급차, 빨리 구급차를 불러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서연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아빠, 아침에 민수 씨가 비타민이라고.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의 눈이 감겼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민수는 놀라운 침착함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서연은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함께 탔고 정민수는 자신의 차로 뒤따라 온다고 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은 서연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살아야 해, 서연아. 제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응급실로 서연을 데려갔어요. 저는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저를 막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민수가 도착했고 그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실 거예요. 서연이는 강한 아이니까요.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의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동훈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상황이 정민수와 관련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환자와 태아 모두 살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민수가 저를 부축했지만 그의 손길이 뱀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증상으로 봐서는 급성 중독 증상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독. 그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민수 씨가 비타민이라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분노가 전신을 뒤덮었어요. 정민수를 노려봤습니다. 그는 슬픈 표정을 지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주변에 경찰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은 악몽 같았습니다. 부검 결과 서연의 사인은 청산가리 중독으로 밝혀졌어요.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정민수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 것은 평범한 임산부용 비타민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장례식 날 하늘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서연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정민수는 유족 자격으로 장례를 주도하려 했지만 제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어요. 심지어 서연의 시신을 빨리 화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인어른 서연이도 그것을 원했을 겁니다. 오래 고통스러워하지 않게요.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딸을 죽인 자가 장례 절차까지 좌우하려는 모습이 참을 수 없었어요. 나가. 당장 나가. 정민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공손한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그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표정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동훈이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상호야, 더 알아낸 게 있어. 동훈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정민수라는 인물의 기록은 5년 전부터만 존재해. 그 이전은 전혀 찾을 수 없어. 마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 것 같아.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서연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부산에 부모님이 산다고 했지? 그 주소지는 5년 전에 철거된 건물이야. 결혼식에 온 그 노부부. 아마 고용된 배우일 가능성이 높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딸이 사기꾼에게 속아 목숨을 잃은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민수라는 사람, 서연이 전에 2명의 여성과 약혼한 적이 있어. 둘 다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지. 하나는 음식 중독, 다른 하나는 익사야. 둘 다 그의 이름으로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서연이 고액보험에 가입한 것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서연을 노렸던 거예요. 증거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 동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모든 것이 정황일 뿐이야. 경찰도 수사 중이지만 그는 너무 치밀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그를 추적하겠어.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서 그를 법정에 세울 거야. 동훈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조심해, 상호야. 그는 위험한 인물이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서연이 제 전부였어요. 이제 그녀마저 잃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어요. 장례식장을 나서는 정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검은 우산을 쓰고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약속할게.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전조처럼 느껴졌어요. 서연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는 6월 초의 어느 날이었어요. 창문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내 고막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의 방은 그대로 두었어요. 아직 그녀의 물건들을 정리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서연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에 눈물이 흘렀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상우님 되시나요? 하나생명 보험 담당자 박지훈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험. 그 단어에 정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네, 맞습니다만. 고객님의 따님 김서연님 관련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연락드렸습니다. 5억 원 생명보험에 관한 건인데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5억이라니? 서연이 그런 고액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민수가 실제로 청구까지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누가 청구했습니까? 정민수님이십니다. 수익자로 등록되어 있어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수는 서연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보험금 청구부터 한 모양이었어요. 그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것이었습니다. 서연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것. 그 보험 언제 가입했습니까? 올해 3월 15일입니다. 약 3개월 전이네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습니다. 정민수는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동훈에게 연락했습니다. 동훈아, 정민수가 서연이 보험금 청구했어. 5억짜리야. 동훈의 목소리가 긴장되었어요. 내가 좀 더 알아낸 게 있어. 지금 만날 수 있어?
1시간 후 우리는 동훈이 자주 가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비가 그치고 흐린 하늘만 남아 있었어요. 동훈은 노트북을 꺼내며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정민수라는 이름은 가명이야. 그의 진짜 이름은 이준혁이야. 화면에는 정민수와 똑같이 생긴 남자의 사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름은 이준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야. 이미 3명의 여성을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명이라니. 그럼 서연은 4번째였던 거예요. 동훈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3명의 여성이었어요. 모두 서연과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송민아 32세. 2019년에 결혼했고 임신 3개월 때 심장마비로 사망했어. 사인은 불명이었지만 보험금 2억이 지급됐지. 사진 속 여성은 긴 생머리의 순한 인상이었습니다. 서연과 비슷했어요. 박은지 28세. 2021년에 결혼했고 임신 4개월 때 교통사고로 사망. 보험금 3억이 지급됐어. 두 번째 여성도 서연과 비슷한 인상이었습니다.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최유진 30세. 2022년에 결혼했고 임신 5개월 때 자살로 위장된 채 발견됐어. 보험금 4억이 지급됐지. 세 번째 여성의 사진을 보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녀 역시 서연과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모두 긴 생머리, 순한 인상이었습니다. 패턴이 보여. 모두 임신한 여성들이야. 그리고 보험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손이 떨려왔습니다. 서연은 5억이었어요. 점점 더 큰 액수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도 비슷해. 모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멀리 사시는 여성들이었어. 가족이 적고 그를 의심할 사람이 적은 여성들을 노린 거지. 서연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 외에는 가족이 없었어요. 정민수, 아니 이준혁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서연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었어? 동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경찰 시절 인맥을 총동원했어.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모든 사건이 완벽하게 위장됐거든. 심장마비, 교통사고, 자살. 모두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연출됐어. 이준혁은 서연도 자연스러운 사고로 위장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서연의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경찰은 뭐래? 수사 중이지만 그를 체포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청산가리가 서연이 몸에서 발견됐지만 그가 직접 준 증거는 없으니까.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그는 서연을 죽였는데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게다가 5억이라는 거액의 보험금까지 받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그가 다음 희생자를 이미 물색 중일 수도 있어.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여성이 서연처럼 그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든 그를 막아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를 처벌할 증거가 필요했어요. 한 주가 더 지나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정민수는 완벽하게 준비했을 테니까요. 주말 동훈의 제안으로 강남의 한 웨딩홀에 갔습니다. 정민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그가 자주 출몰하는 웨딩업계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이 웨딩홀이 그가 서연이와 결혼식을 올리려고 처음 알아봤던 곳이야. 직원들에게 물어보자. 웨딩홀을 둘러보는 척하며 이곳저곳을 살폈습니다. 갑자기 한 결혼식장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연의 결혼식에 왔던 정민수의 부모님이 다른 신랑 측 부모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동훈아, 저기 봐. 저 사람들. 동훈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확실했습니다. 서연의 결혼식에서 정민수의 부모 역할을 했던 그 노부부였어요.
이번에는 다른 신랑의 부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어도 증거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노부부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부모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어요.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노부부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을 따라 주차장까지 갔어요. 노부부가 차에 타려는 순간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노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제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여자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서연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정민수의 장인어른.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도 저를 알아보았어요. 도망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모 대행 역할을 하시는 거죠? 정민수, 아니 이준혁에게 고용된 거 맞죠? 노신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의뢰받은 대로 연기한 것뿐입니다. 그 이상은 모릅니다. 어디서 의뢰를 받으셨습니까? 가족대행 서비스라는 에이전시요. 저희는 거기 소속 배우입니다. 가족대행 서비스? 그런 곳이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민수의 정체를 밝힐 단서가 될 수 있었어요. 이준혁이라는 사람 몇 번이나 의뢰했습니까? 여자분이 남편을 힐끗 쳐다본 후 대답했습니다. 3년간 4번이요. 매번 결혼식에서 부모 역할이었습니다. 4번. 송미나, 박은지, 최유진, 그리고 서연.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에이전시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동훈과 함께 가족대행 서비스 에이전시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사장이라는 중년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동훈이 경찰 시절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준혁이라는 고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수사 관련이에요. 여성은 잠시 주저하다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이준혁님은 저희의 단골 고객이십니다. 3년간 4번의 결혼식에서 부모 역할을 의뢰하셨어요.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어요. 이준혁은 모든 결혼식에서 같은 배우들을 고용해 부모 역할을 맡겼던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가 현재 또 다른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은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다음 달 예약이 있네요. 7월 15일 신라호텔 결혼식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준혁은 이미 5번째 여성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신부 이름이 뭡니까? 황지은 님이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준혁의 패턴을 알았어요. 그는 비슷한 외모의 여성들을 노려 결혼하고 임신시키고 보험에 가입시킨 후 살해하는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서재에 앉아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송미나, 박은지, 최유진, 그리고 서연, 그리고 곧 결혼할 황지은까지 모두 비슷한 외모,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이었어요. 벽에 그들의 사진을 붙이고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2억, 그 다음 3억, 4억, 그리고 서연은 5억. 점점 더 큰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서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반드시 그를 잡을게. 그리고 다음 희생자는 막을 거야. 전화기를 들어 동훈에게 연락했습니다. 동훈아, 이제 충분한 증거가 있어.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동훈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직 그를 체포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모두 정황일 뿐이야. 법정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서연의 죽음이 그리고 다른 3 여성의 죽음이 이대로 묻힐 수는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내야 해. 다음 희생자를 구하면서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어요.
서연을 지키지 못했지만 황지은은 반드시 구해야 했습니다. 서연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제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어요. 기다려, 이준혁. 내 게임은 곧 끝날 거야. 7월의 첫째 주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동훈이 보낸 문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준혁의 다음 희생자에 대한 정보였어요. 안지원, 32세, 서울대학병원 내과 의사. 이준혁과 약 6개월 전부터 교제했다고 합니다. 임신 2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이미 10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난 희생자들보다 보험 금액이 2배로 올랐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서연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절대로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도록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안지원을 반드시 구해야 했습니다. 동훈과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을 접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훈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낯선 여성과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상호야, 여기 최유진의 어머니와 박은지의 아버지야. 내가 연락해서 만나게 됐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준혁의 다른 희생자 가족들이었어요. 최유진의 어머니는 6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박은지의 아버지는 무뚝뚝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저희 딸들도 같은 방식으로 희생됐다고 들었습니다. 최유진의 어머니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준혁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요. 이제 함께 그를 막아야 합니다. 4명의 희생자 가족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이준혁은 각 여성에게 다가가 빠르게 신뢰를 쌓고 임신시킨 후 고액의 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기에 살해했어요. 우리 딸은 자살했다고 했지만 그럴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저와 통화했는데 평소와 다름없었거든요. 최유진의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준혁은 범행 수법을 계속 바꾸며 의심을 피했어요. 심장마비, 교통사고, 자살, 그리고 서연은 청산가리 중독. 모두 다른 방식이었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경찰에 다시 신고했지만 여전히 증거가 부족하대요.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없으니 체포할 수 없다는군요. 박은지의 아버지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법의 한계를 느꼈어요. 우리는 직접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안지원을 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준혁의 범행을 증명할 증거를 찾아야 해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안지원에게 접근해 경고하고 보호하는 것. 둘째, 이준혁의 범행 증거를 확보하는 것. 셋째, 경찰에 확실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서울대학병원 내과로 향했습니다. 고혈압 환자로 위장해 안지원의 진료를 받기로 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진료 차트에는 김상호, 58세, 고혈압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어요. 김상호님, 안지원 선생님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진료실로 들어서자 젊은 여의사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안지원이었어요. 긴 생머리에 부드러운 인상, 서연과 비슷했습니다. 이준혁이 왜 그녀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김상호님.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제 혈압을 재고 여러 질문을 했어요. 진료 중 그녀의 손목이 드러났을 때 푸른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준혁의 폭력이 이미 시작된 걸까요? 선생님, 손목에 멍이 들었네요. 괜찮으세요? 안지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재빨리 소매로 손목을 가리며 미소 지었어요. 아, 이거요? 문에 부딪혔어요. 괜찮습니다. 그녀의 눈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준혁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 민수라는 분과 관계가 있으신가요? 안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자에서 살짝 뒤로 물러났어요. 어떻게 아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김서연의 아버지입니다. 정민수의 전장인이죠. 안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서연 씨, 결혼식 날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민수 씨가 너무 슬퍼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준혁은 자신의 범행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어요. 안지원에게 모든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녀가 믿지 않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주도 학회에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지원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멍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준혁은 이미 그녀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제주도 학회에 간다는 걸 아셨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불안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었어요. 혹시 최근에 보험에 가입하셨나요? 안지원의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수 씨가 권유해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준혁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병원을 나오며 동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안지원에게 접근했다는 사실과 그녀의 손목에 멍이 있었던 것을 알렸어요. 동훈은 심각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준혁이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뭔가를 주문했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수상해. 서둘러야 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가 이미 다음 범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서연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민수 씨가 비타민이라고.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안지원을 해치려는 걸까요? 일주일 후 제주도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동훈이 준비한 USB에는 이준혁의 모든 범행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사진, 보험 계약서, 각 희생자들의 사망 기록, 그리고 가짜 부모 대행 서비스 이용 내역까지. 이것으로 안지원을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후 학회가 열리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안지원과는 오후 3시에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안지원이 나타났습니다. 학회복을 입은 그녀는 전문적인 모습이었지만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목의 멍은 여전했습니다. 김상호님,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카페로 자리를 옮겨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USB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어요. 여기 이준혁, 아니 정민수에 관한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연쇄살인마예요. 이미 4명의 여성을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안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USB를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씨가요? 네. 그리고 당신이 그의 다음 목표입니다. 10억 보험금을 노리고 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연의 죽음, 이준혁의 진짜 정체, 그리고 다른 3명의 희생자들에 대해서요. 안지원은 처음에는 믿지 않는 듯 했지만 USB의 내용을 노트북으로 확인한 후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최근에 민수 씨가 자꾸 비타민을 챙겨주더니, 그리고 화를 내며 그녀의 손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가 한 짓이죠? 안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처음엔 너무 다정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죠. 자꾸 화를 내고 통제하려고 했어요.
제가 바보같이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지원은 서연과 같은 나이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같은 순수함과 선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주는 어떤 것도 먹지 마세요. 특히 비타민이나 영양제는요. 안지원은 마지막 말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새로운 영양제를 주기 시작했어요. 임산부에게 좋다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시작된 건가요? 서둘러야 했어요. 그 영양제 아직 남아있나요? 네, 호텔방에 있어요. 가져와야 합니다. 증거로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겠습니다. 안지원과 함께 그녀의 호텔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양제를 가져온 후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동훈에게도 연락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제 이준혁을 막을 증거가 생긴 겁니다. 호텔방에 도착했을 때 안지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수라고 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받지 마세요. 녹음 기능을 켜고 스피커폰으로 들어봅시다. 안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아, 어디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지원은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미안해, 학회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어. 지금 발표 준비 중이야. 영양제는 잘 챙겨 먹고 있어? 우리 아기를 위해서 꼭 먹어야 해.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연에게도 같은 말을 했을까요? 응, 물론이지. 아침에 먹었어. 좋아. 내일 제주도로 갈게. 보고 싶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안지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일 여기 온대요. 어떡하죠? 오늘 밤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야 해요. 서둘러 영양제를 찾았습니다. 흰색 알약이 든 작은 병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비타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이 준 것이라면 분명 독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것을 분석해야 합니다. 동훈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할게요. 호텔을 나와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안지원은 학회 담당자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후 안지원은 친구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영양제는 동훈이 아는 약학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했어요. 결과가 나오면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었습니다. 새벽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지원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상호 씨, 민수가 알아챈 것 같아요. 계속 전화가 와요. 위치를 추적하는 것 같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준혁이 안지원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아챈 겁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 당직실이에요. 영양제도 가져왔어요. 여기가 가장 안전할 것 같았어요. 거기 계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동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이준혁이 이미 안지원을 찾고 있다면 그녀의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동훈아, 지금 바로 서울대학병원으로 와. 경찰도 불러. 이준혁이 안지원을 찾고 있어. 급히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이 마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번엔 반드시 맞겠다. 약속할게, 서연아. 병원을 향해 달리는 동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준혁의 범행을 막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었어요. 서연과 다른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7월 말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본부 회의실에 앉아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창문 너머로 뜨거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김상호 씨, 이 작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참여하시겠습니까?
강형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서울경찰청 특수범죄수사팀 팀장이었어요. 동훈의 오랜 동료였죠. 우리가 모은 증거를 검토한 후 마침내 이준혁 체포 작전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서연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명확한 목표가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이준혁을 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그것만이 서연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회의실 벽에는 이준혁의 사진과 그의 범행 관련 자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4명의 희생자 사진도 있었어요. 송민아, 박은지, 최유진, 그리고 서연. 그들의 눈빛이 나를 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기에 부족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강형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지원이 제출한 영양제에서는 미량의 청산가리가 검출되었지만 치사량에는 훨씬 못 미쳤어요. 이준혁은 서서히 양을 늘려갈 계획이었던 겁니다. 안지원 선생님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위험한 임무이지만 그녀가 동의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안지원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녀는 이미 이준혁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다른 여성들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호 씨. 어떤 계획인가요? 안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용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있던 멍은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경찰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안지원을 미끼로 이준혁을 유인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이었어요. 8월 15일 안지원이 정기검진을 받기로 한 날을 D-데이로 설정했습니다. 이준혁은 그날 안지원과 함께 병원에 오기로 했어요. 이준혁이 범행을 시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강형사의 말에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안지원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그가 저를 해치기 전에 여러분이 막아주실 거잖아요. 회의가 끝나고 안지원과 함께 병원 주차장을 살펴봤습니다. 작전 당일 경찰은 주차장 곳곳에 변장해 잠복할 예정이었어요. 몸에 소형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안지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도 지급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주차장 구석에서 안지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무섭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가 계속 다른 여성들을 해치는 거예요. 제가 다음 희생자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이 악몽을 끝내야 해요. 그녀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서연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같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8월 15일 D-데이가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숨막히는 더위가 기승을 부렸어요. 병원 주차장의 순찰차 안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동훈과 강형사도 함께였어요. 무전기를 통해 다른 팀원들과 연락했습니다. 모든 인원, 대기 상태 보고하라. 무전기에서 각 팀의 준비 완료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총 12명의 경찰이 주차장 곳곳에 잠복해 있었어요. 모두 평범한 시민으로 변장했습니다. 안지원의 위치는 지금 병원 3층 진료실에 있습니다. 이준혁도 함께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서연을 죽인 살인마와 다시 만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복수심과 정의감이 뒤섞였습니다. 이제 그를 반드시 잡아야 했어요. 안지원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모든 팀은 대기하세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차 안은 점점 더워졌지만 에어컨을 틀 수 없었어요. 주변의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갑자기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혁과 안지원이 병원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병원 출입구를 주시했어요. 이준혁과 안지원이 나란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준혁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안지원은 흰 의사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팀 이동 준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에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준혁과 안지원이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갑자기 이준혁이 안지원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준혁의 표정이 변했어요. 무전기로 경고했습니다. 이준혁이 안지원을 주차된 차들 사이 어두운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안지원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강 형사가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뛰쳐나왔어요. 다른 팀원들도 숨어있던 곳에서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도착했을 때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준혁이 안지원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안지원의 얼굴은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여러 명의 경찰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이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안지원을 놓았어요.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체포한다. 강 형사가 이준혁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유리병이었습니다. 청산가리였을까요?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이걸 마시겠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보다 계산적인 냉정함이 있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내려놓고 얘기하자. 강 형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이준혁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어요. 그는 나를 알아보았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신, 어떻게? 이준혁의 얼굴에 순간 혼란이 스쳤습니다. 그 틈을 타 동훈이 재빨리 뒤에서 접근해 이준혁의 팔을 잡았어요. 유리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깨지지 않았어요. 여러 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이준혁을 제압했습니다.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지원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괜찮았어요. 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안지원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눈빛은 안도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안전했어요. 이준혁이 경찰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인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서연을 죽인 살인마의 얼굴을 직접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증오, 슬픔,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이준혁의 오피스텔 수색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경찰은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각종 독약들이 체계적으로 보관된 서랍장, 위조된 신분증과 서류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타겟 리스트였습니다. 10명 이상의 여성 이름과 사진,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안지원 다음의 희생자들까지 계획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이름 위에는 붉은색으로 COMPLETD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내 딸은 그에게 단지 목표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숫자로, 돈으로 환산된 생명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의 방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물건들을 만지며 눈물이 흘렀어요. 복수는 이루었지만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영원히 채울 수 없는 빈자리만 남아 있었어요. 이준혁의 재판은 3달 후에 열렸습니다. 법정은 피해자 가족들과 언론으로 가득 찼어요. 송미나, 박은지, 최유진, 그리고 서연의 가족들은 모두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혁은 감정 없는 얼굴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어요.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증거들, 안지원의 증언, 그리고 각 희생자들의 보험금 청구 기록까지 모든 것이 그의 범행을 증명했습니다. 피고인 이준혁에게 살인죄, 살인미수죄, 사기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을 때
법정에는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이준혁은 표정 변화 없이 호송차에 실려갔어요. 마지막까지 그는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송민아의 부모님, 박은지의 아버지, 최유진의 어머니, 그리고 안지원까지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희생자들을 기억했어요. 이제 조금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유진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의는 이루어졌지만 상실의 아픔은 계속될 것입니다. 11월의 어느 추운 날 서연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서연의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묘가 하나 더 있었어요. 서연의 뱃속에 있던 아이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서연아, 다 끝났어. 그 사람은 이제 다시는 나오지 못할 거야.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서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없는 세상은 여전히 힘들구나. 하지만 이제 다른 여자들은 안전해. 내 동생 뻘될 친구들이 그 사람 때문에 다치지 않을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이루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구멍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했어요. 서연과 손주의 빈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엄마한테 가면 인사 전해줘. 아빠는 잘 지내고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지원이었어요. 상호 씨, 오늘 같이 식사하실래요? 다른 유가족분들도 오시기로 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라면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죠. 전화를 끊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삶은 계속됩니다. 서연은 없지만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환청이겠지만 그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평화롭게 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녀의 아버지로서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해, 서연아. 이제는 편히 쉬렴.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나는 천천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작은 위로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이것이 아마도 정의가 가져다 준 작은 선물일 것입니다.